도윤아, 엄마가 화낼 만한 일을 한 게 누구야?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정자입니다. 아침부터 내린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째인지 모를 옷 갈아입기를 했습니다. 검정색 블라우스에서 남색 원피스로 다시 회색 재킷으로 어떤 옷을 입어도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남편을 떠나보낼 때도 혼자서 바느질 방 간판을 달던 그날에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내 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미정이 상견례 날이구나. 거울 속 제 얼굴에 미소를 지어보았지만 그 미소마저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 바느질일로만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자리였어요. 손님들과는 편하게 대화해도 이런 격식 있는 만남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도윤이 부모님 같은 분들이라니. 미정이가 몇 번 얘기해준 바로는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이라고 했거든요. 오후 2시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라베니체라고 쓰인 간판을 보며 괜히 주눅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와본 곳 중에 가장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바닥은 제 낡은 구두가 밟기에는 너무 번쩍거렸고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는 마치 궁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웨이터가 안내해준 테이블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박정자. 너도 멀쩡한 사람이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2시 반 미정이와 도윤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제 딸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새하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정말 공주 같았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딸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좀 진정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도윤입니다. 도윤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에 온화한 미소까지 딸을 맡길 만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2시 40분,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게 도윤이의 부모님이 나타났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움찔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명품 수트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김영숙 씨는 온몸에 브랜드를 두른 듯한 화려한 차림새였어요. 그들이 걸어오는 동안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까지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괜히 제 옷깃을 여미며 작아졌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저를 품평하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영숙 씨의 시선이 제 옷차림을 훑어내릴 때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이 동네는 처음 와보시죠? 그 말에는 명백한 계급 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고급 장소에 올 일이 있었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딸을 생각하며 참았어요. 네, 처음이에요. 좋은 곳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어딘가 위축되어 있었어요. 음식을 주문하는 시간이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메뉴판을 펼치니 모든 가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비쌌어요. 파스타 하나가 3만 원, 스테이크는 8만 원. 제가 한 달 장보는 돈과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접하는 자리니까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가장 저렴해 보이는 파스타 하나만 주문했습니다. 어머님은 참 소식하시네요. 우리 도윤이가 결혼하면 더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속뜻은 당신은 가난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김태호, 김영숙 부부에게 넘어갔어요. 저희는 매년 가족여행을 함께 다닙니다. 작년에는 일본을 한 달간 돌았고 올해는 유럽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신혼여행도 혼자만 가려고 하던데 우리 집은 좀 달라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신혼여행에도 같이 가려는 건 아닐까 하는. 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싶어 넘어갔어요. 대화는 계속해서 그들의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얘기, 골프 얘기, 해외여행 얘기. 저는 하나도 끼어들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들이었어요. 미정이와 도윤이는 조용히 식사만 했고 저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드디어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는 진짜 궁금증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느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곳이지만요. 아, 바느질을. 그럼 손재주가 좋으시겠네요. 요즘은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던데.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했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깔려 있었어요. 그런 일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제 직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저는 빨리 이 자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두 아이 결혼 준비 말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됐어요. 신혼집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강남 쪽으로 괜찮은 곳 알아보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남이라니 그곳 전세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 텐데. 혼수 준비는 어머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죠? 요즘 젊은 신부들 취향에 맞게 깔끔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혼수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지. 아,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미정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면 되죠. 신부 입장에서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애매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라는 뜻이었어요. 상견례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김영숙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어머님, 앞으로 자주 뵐 텐데 편하게 지내요. 저희는 격식 차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면서 왜 저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정이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도윤이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마음은 좋은 분들이세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졌어요. 과연 내가 저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우리 미정이가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버스가 집 앞 정거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오늘 하루 만에 늙은 것 같았어요. 어깨가 더 구부정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리며 생각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혼수를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딸아이가 부끄럽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김영숙 씨의 차가운 시선과 그런 일이라고 했던 말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딸의 행복만을 빌며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어요. 김영숙 씨의 차가운 시선, 그런 일이라고 했던 말투, 그리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는 애매한 기준. 곰곰 생각해보니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을 다 내놓기로. 토요일 아침 미정이가 도윤이와 함께 집에 왔어요. 엄마, 혼수 준비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뭔가 부담스러운 얘기를 꺼내야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이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내오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 혼수 얘기를 해보자꾸나. 엄마가 준비할 게 뭔지 알아야지. 미정이와 도윤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미정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시어머님께서 혼수 리스트를 주셨거든요. 딸이 건넨 종이를 받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침실 세트, 거실 소파, 주방용품, 가전제품까지. 그런데 모든 브랜드가 적혀 있었어요. 이탈리아산 침대, 독일산 냉장고, 덴마크 소파. 대충 계산해봐도 5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야? 엄마, 저도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워낙 세심하셔서 브랜드가 아니면 품질을 신뢰하지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느껴졌어요. 저는 서랍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통장을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이거 모은 돈이야. 3천만 원 있다. 제 말에 미정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정말요?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수 준비하는 데만 이 돈으로는 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필요한데? 엄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8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8천만 원. 저한테는 참으로 큰 돈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해? 어머님, 먼저 준비해 놓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빚을 지라는 뜻이었거든요. 평생 빚 없이 살아온 제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빚은 좀 그렇구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혼수 대출도 있고 할부로도 살 수 있어요. 딸의 말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깔려 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미정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다. 그럼 엄마 돈 먼저 쓰고 부족한 건 그렇게 하자. 그날 오후 미정이와 도윤이는 혼수 쇼핑을 하러 갔어요. 저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중한 거절이었지만 상처가 됐어요. 제 돈으로 사는 물건들인데 고르는데 참여할 수도 없다니. 혼자 남은 저는 바느질 방에 앉아 손님의 옷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미정이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가구 매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미정이, 도윤이 그리고 김영숙 씨까지.
세 사람이 함께 즐겁게 가구를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영숙 씨가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사진이 가장 충격이었어요. 제가 빠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혼수를 골라주고 있었던 거예요. 미정이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께서 직접 와서 골라주세요. 정말 안목이 좋으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 돈으로 사는 혼수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만 내는 ATM 기계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녁 무렵 미정이와 도윤이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들뜬 표정이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봤어요. 시어머님이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어머님 덕분에 미정이가 좋은 혼수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덕분이 아니라 제 시어머니 덕분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왔어? 총 7,800만 원이에요. 엄마 돈 3천에 나머지는 시어머님이 먼저 내주시기로 했어요. 4,800만 원을 빚으로 시작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딸의 반응이었어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게 괜찮겠어? 엄마, 요즘 신혼부부들은 다 이렇게 해요. 도윤이 회사도 안정적이고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딸의 대답이 너무도 가벼웠어요. 언제부터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천만 원. 5년간 열심히 모아온 돈이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점심을 굶어가며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견디며 모은 돈. 그런데 이제 그 돈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더 서러운 건 제가 그 쓰임에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에 계약하러 가는데 통장이랑 도장 들고 나오세요. 어디로 가면 되지? 강남 논현동 가구 매장이에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오후 2시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 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평생 가본 곳 중 가장 화려한 가구 매장이었어요. 진열된 가구 하나하나가 제 한 달 수입보다 비쌌습니다. 미정이와 도윤이 그리고 김영숙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오늘 좋은 날이에요. 김영숙 씨는 마치 자신의 돈으로 사는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총 7,800만 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어요. 3천만 원 먼저 제 통장에서 이체할게요. 계산이 끝나자 김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머지 4,800만 원은 제가 카드로 먼저 결제할게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마치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혼수 장만했어요. 그런데 미정아, 패백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준비하지? 예전부터 제가 준비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전통 방식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패백 같은 거 안 해요. 너무 번거롭고 구식이에요. 딸의 대답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들, 제가 미정이에게도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모두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빈 통장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5년 동안의 노력이 하루 만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더욱 서러운 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은 구식이라며 거절당하고 김영숙 씨가 고른 것들만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 고르기, 예식장 구경, 스튜디오 촬영. 모든 것이 미정이, 도윤이, 그리고 김영숙 씨 위주로 진행됐어요.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불려나가는 ATM 기계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신혼여행 얘기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미정이와 도윤이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아 텅 빈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새 출발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식 당일 때도 결혼식 당일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결혼식 리허설 때도 본식 때도 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소개도 형식적으로 끝났고 하객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모든 것이 김태호, 김영숙 부부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마치 제가 객이고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요. 화요일 오후 바느질 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도윤입니다. 아, 도윤아.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고 있니? 네, 덕분에 잘 다녀오고 있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조심스럽고 딱딱했습니다. 미정이는 잘 지내지? 네, 미정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딸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사위가 대신 안부를 전할까요? 그래, 고맙구나. 언제 들어와? 이번 주말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도윤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망설이는 듯 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야? 미정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 아니에요. 미정이는 괜찮습니다. 다만 전화로는 좀 그래서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로 할 수 없는 얘기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럼 언제 올 수 있어? 토요일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혼자 갈게요. 혼자 온다는 말에 더욱 궁금해졌어요. 미정이는 왜 함께 오지 않는 걸까요?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지만 매일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도윤이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이는 어디 있어? 집에서 쉬고 있어요. 신혼여행으로 좀 피곤해해서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왜인지 석연치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부가 시어머니 집에 인사 오지 않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했지? 도윤이는 한참 동안 찻잔만 들여다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과부터 하는 걸 보니 뭔가 큰일이구나 싶었어요. 뭔데? 빨리 말해봐. 신혼여행에 저희 부모님이 함께 가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혼여행에 시부모가 함께 갔다고요? 뭐라고? 저희 가족이 원래 여행을 함께 다니는 걸 좋아해서요. 부모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셔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본인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혼여행이라는 게 신부와 신랑이 둘만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시부모까지 함께 갈 수 있죠? 도윤아, 그게 말이 돼?
신혼여행을 시부모랑 같이 간다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워낙 고집이 세셔서 변명 같은 해명이었어요.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정이는 뭐라고 했어? 미정이도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나중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딸이 그런 상황을 괜찮다고 받아들였다니요. 언제부터 미정이가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습니다. 도윤아, 신혼여행이라는 게 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그건 새로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이 단둘이 가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야. 어떻게 거기에 시부모가 끼어들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또 하지만이 나왔어요. 결국 자기 부모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도윤아, 너 지금 장가들어서 처가에 와서 하는 말이 그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제가 화를 내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정이 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미정이는 지금 좀 예민한 상태예요. 예민하다고? 왜? 신혼여행 내내 좀 힘들어했거든요.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그제야 진실이 드러났어요. 미정이도 힘들어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힘들어했다면서 왜 나한테는 말 안 해? 어머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힘든 일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럼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 이미 다 끝난 일을? 어머님께서 나중에 다른 경로로 알게 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른 경로라니요.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다른 경로? 누가 또 알아? 저희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좀 SNS에 올린 사진들 때문에 SNS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혹시 김영숙 씨가 신혼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뜻인가요? 어떤 사진? 어머님, 그런 것까지는. 도윤이가 말을 피하려고 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보여줘. 어떤 사진인지 내가 직접 봐야겠어. 도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김영숙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여행지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혼부부와 시부모가 함께 마치 가족여행을 온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달린 글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특별한 신혼여행. 요즘 트렌드는 패밀리 신혼여행이래요. 뭐라고요? 패밀리 신혼여행이 트렌드라고요? 그런 트렌드가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 딸의 신혼여행이 이렇게 우스갯거리가 되다니.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좋아해? 이런 걸 좋아한다고? 저는 휴대폰을 더 내려 스크롤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호텔 조식을 함께 먹는 사진, 관광지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 그리고 각 사진마다 달린 댓글들. 와, 신혼여행에 시부모님도 함께요? 특이하네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요? 신혼부부끼리만 가는 게 아니었나요? 댓글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도윤아, 이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어머님, 저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워낙 또 어머니 핑계였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고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럼 미정이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더라? 미정이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다고요? 자신의 신혼여행이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고요? 이건 우리 미정이가 아니었어요. 예전의 미정이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도윤아, 너희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우습게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세요. 그냥 기념으로. 기념? 이게 기념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저였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당장 미정이를 데리고 와. 내가 직접 얘기해야겠어. 어머님, 미정이는 지금 상태가 어때서? 내 딸인데 내가 못 만나?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68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곤란해하면서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미정이에게 말해볼게요. 도윤이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신혼여행에 시부모가 동행한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걸 SNS에 자랑거리로 올렸다는 것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당하고만 있는 우리 딸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언제부터 미정이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아니면 시댁에서 딸을 변하게 만든 걸까? 어느 쪽이든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간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미정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 전화를 하던 딸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을 해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수요일이 되어도 목요일이 되어도 미정이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엄마야. 괜찮니? 연락 좀 해라.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미정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가 받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아, 미정이 좀 바꿔줘. 어머님, 미정이는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또 핑계였어요. 컨디션이 안 좋다면서 왜 어머니와는 통화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프면 더 엄마가 챙겨야지. 바꿔줘. 어머님, 미정이가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왜? 어머님께서 너무 화를 내셔서 미정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내서 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럼 신혼여행을 망친 건 누구 잘못인가요? 도윤아, 엄마가 화낼 만한 일을 한 게 누구야?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님, 미정이도 힘들어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달라고요. 내 딸한테 시간을 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좋아. 시간을 주라고 하니까 줄게.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미정이한테 전해줘. 엄마가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딸의 신혼여행이 망가진 것에 화를 내는 게 잘못인가?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바느질방 단골 손님인 김순옥 씨가 오셨어요. 정자 언니, 어제 SNS에서 언니 딸 사진 봤어. 나한테도 사진이 뜨더라고. 무슨 사진? 신혼여행 사진 말이야. 시부모랑 같이 간 거.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네 사람까지 그 사진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이야? 요즘은 신혼여행도 시부모랑 같이 가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사진에는 언니 사위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올려놨던데. 김순옥 씨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네 사람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가 너무 뻔했습니다. 정자 언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 그냥 좀 복잡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 소문이 동네에 빠르게 퍼지던지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누군가는 걱정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제게는 고통이었어요. 내 딸의 신혼여행이 동네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바느질방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미정아. 반가움에 달려가려는데 딸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어요. 예전에 다정하던 우리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마주 앉았어요. 미정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뭔데? 혼수 비용이요. 4,800만 원. 시어머님께 빌린 돈 다 갚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 큰 돈을 갚았다고요? 미정아, 이 돈을 어디서 구했어? 그건 엄마가 알 필요 없어요. 딸의 말투가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남처럼 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정아, 엄마한테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앞으로는 저희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말라고요? 딸을 걱정하는 게 관여라는 건가요? 관여? 내가 언제 너희 일에 관여했어? 도윤이한테 화내시고 시어머님께 대해서 좋지 않게 말씀하시고 그런 게 저희한테는 부담이에요. 좀 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결국 같은 뜻이었어요. 시어머님 흉을 봤다고요? 잘못된 일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흉을 보는 거라는 건가요? 미정아, 엄마가 언제 시어머님 흉을 봤어? 그냥 신혼여행에 같이 가는 게 이상하다고 했을 뿐이야. 그게 흉 보는 거죠. 요즘은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또 요즘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미정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신혼여행에 시부모님이 따라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처럼 옛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옛날 생각이라고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렸어요. 미정아, 엄마가 옛날 사람이면 너는 신세대고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엄마 때와는 달라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그럼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도 시대와 함께 변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 시대가 변했어. 그럼 이제 엄마는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만, 저희 생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셨으면 해요. 관여하지 말라고요. 3천만 원을 내줄 때는 관여해도 됐는데, 이제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언제 너희 생활에 관여했어? 혼수 준비할 때도 너희가 알아서 다 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엄마께서 시댁흉을 보시니까 도윤이가 힘들어해요. 결국 도윤이 얘기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미정아, 너는 안 힘들어? 신혼여행 때 힘들지 않았어? 그런 건 제가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다고요. 내 딸이 힘든 걸 견디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왜 견뎌야 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엄마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엄마 세대하고는 달라요. 또 세대 얘기였어요. 이제는 세대가 다르다는 게 모든 걸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정아, 그럼 이제 우리는 세대가 달라서 대화도 못하는 거야?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면서도 결국 시댁 편을 드는 딸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키운 딸이 아니었어요. 알겠어. 엄마가 구식이고 시대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도 안 할게.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세대가 다르잖아. 뭘 더 얘기해? 미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돈은 받아두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정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문을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떠난 거였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통신사에 가서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68년 살면서 전화번호를 바꾼 것은 처음이었어요. 새 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정이에게도 도윤이에게도. 화요일 저녁 집 인터폰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미정이와 도윤이었습니다. 미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전화가 안 되네요. 번호 바꾸셨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바꿨어요. 필요해서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해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가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리러 왔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고요. 딸이 울면서 집에서 나간 후에야 사과를 하러 왔다는 거였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그냥 가세요. 엄마, 제발요. 문 열어주세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미정아, 다시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제 마음도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꾼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일상이었어요. 미정이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도 이제는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 우편함에서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발견했어요. 은행에서 온 통지서였습니다. 대출 실행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출이라고요? 저는 어떤 대출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편지를 뜯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3천만 원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증인은 박미정, 이도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나요? 더욱이 딸과 사위가 보증인이라니. 저는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세한 내역을 요청했어요. 어머님, 지난달 15일에 신청하셨고
20일에 승인이 났네요. 지난달 15일이요? 저는 그날 은행에 온 적이 없는데요. 그럼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신청서에 어머님 서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출금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네요. 다른 계좌요? 어느 계좌로요? 이도윤 씨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윤 계좌라고요.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이 사위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신청서 좀 보여주세요. 신청서를 보는 순간 더욱 놀랐어요. 분명히 제 서명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긴 했지만 미묘하게 달랐어요. 이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따라한 거예요. 어머님, 그럼 이건 사기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기 신고라. 제 딸과 사위를 사기로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이 계좌에서 다른 거래 내역도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님, 계좌 내역 말씀이신가요? 네,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을 보고 싶어요. 거래 내역을 받아보니 기가 막혔어요. 제가 모르는 출금 내역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200만 원씩 몇 번, 500만 원 한 번. 총 1,500만 원이 제 모르게 빠져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날짜들을 보니 모두 혼수 준비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이 출금들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은행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난 김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김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은행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과 협상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협상이라. 저를 이렇게 속인 사람들과 협상을 한다는 게 맞나 싶었어요. 어머님,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변상을 요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협상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님이 저와 함께 은행을 다시 방문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했어요. 총 4,50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무단 대출 3천만 원, 무단 출금 1,500만 원. 이 모든 돈이 혼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된 거였어요. 그런데 미정이가 4,800만 원을 갚았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한 걸까요? 아마도 또 다른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돈 김영숙 씨가 빌려준 돈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제 돈은 제 돈대로 빼돌리고 갚은 돈은 또 다른 빚으로 조달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 변호사님과 함께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박미정, 이도윤에게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불법적으로 가져간 돈 4,500만 원을 7일 이내에 변상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 후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 번호로 바꿨는데도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지만 아마 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엄마, 내용 증명이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런 걸 보내세요? 미정아, 네가 한 일을 네가 더 잘 알잖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모른다고 할 거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건 엄마 허락 받고 한 거예요. 허락? 언제 허락했어? 혼수 준비할 때 엄마가 부족한 돈은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부족한 돈을 알아서 하라는 게 대출을 받으라는 뜻이었다고요? 이런 황당한 해명이 어디 있나요? 미정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되는 줄 아니? 엄마,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랬어요. 시어머님께서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또 어려워서 그랬다는 핑계였어요. 어려우면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미정아, 7일 안에 돈 갖고 와. 안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엄마, 정말로 신고하실 거예요? 저희를? 그래, 할 거야. 돈 받고 싶지 않으면 해보든지.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김태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김태호입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만나서 뭘 얘기하시려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키우는 게 좋을까 싶어서요.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해결이라.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고 속여놓고 이제 와서 원만하게 해결하자고요? 원만한 해결이요? 그럼 돈부터 갖고 오세요. 어머님, 그게 좀. 금액이 워낙 커서 한 번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할부로라도 갚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용증도 써드릴게요. 차용증이라. 이제야 제대로 된 얘기가 나왔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김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4명이 다 함께요. 4명이 다요? 네, 미정이랑 도윤이 그리고 2분. 모두 연관된 사람들이니까 다 와야죠.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김 변호사 사무실. 4사람이 모두 왔어요. 미정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도윤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와 김태호 씨는 여전히 당당해 보였지만 어딘가 위축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김 변호사님 옆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은 박정자 어머님께서 당하신 피해에 대해 보상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갔어요. 무단 대출, 통장에서의 무단 출금, 허위 정보로 속인 혼수 자금 문제.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결국 김태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된 사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변상하실 건가요? 어머님, 한 번에 갚기는 어렵고 매월 200만 원씩 갚아드리면 될까요? 200만 원씩이면 2년이 넘게 걸리는 금액이었어요. 2년 동안 받는다고요? 그리고 이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자까지는 은행 대출 이자율로 계산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못 갚을 경우 형사 고발한다는 조건도 넣을 거예요. 강경한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차용증이 작성됐습니다. 4,500만 원 원금의 이자를 포함해서 총 5천만 원. 매월 200만 원씩 25개월에 걸쳐 갚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입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에 미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저희를 가족으로 안 보실 거예요? 미정아, 가족이라면 이런 짓을 했겠니? 저는 일어서서 김 변호사님께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차용증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매월 200만 원씩 갚아오고 있었어요. 정확히 매월 25일 하루도 늦지 않고 은행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제 일상도 많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였습니다. 평생 딸 걱정, 딸 생각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한 것은 도예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도예 교실에 등록했어요. 68세에 처음 해보는 도예였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께서도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느질로 단련된 손끝의 감각 덕분인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시작한 건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딸 키우느라 여행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부터 시작했어요. 남한산성, 수원 화성, 강화도. 혼자 다니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됐거든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자 더 멀리 가보고 싶어졌어요. 경주로 2박 3일 여행을 갔는데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불국사에서 천년 역사를 느끼고 첨성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많았구나. 세 번째로 시작한 건 독서 모임이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황혼 북클럽이라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분들과 생각을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지만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오신 만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김순옥 씨가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정자 언니 딸 이혼한다던데 정말이야? 이혼이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순옥아, 그걸 어디서 들었어? 아랫집의 동순의 며느리, 언니 딸 친구잖아. 그 아이가 그러는데 언니 딸이 이혼 서류 준비한다고 하더라. 아랫집 며느리는 도윤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소문이 돌아? 응, 그리고 시부모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던데. 시부모와 사이가 안 좋다니. 그렇게 시댁편만 들던 미정이가 말이에요. 궁금하긴 했지만 더 이상 제가 알 바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박미정 씨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이가요? 무슨 상담을요? 이혼 관련 상담인 것 같은데 어머님께 연락처를 물어봐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혼을 정말로 진행하는 모양이었어요. 연락처는 알려주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낯선 택배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받는 딸의 소식이었어요. 택배를 뜯어보니 편지 한 통과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엄마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이혼했습니다. 엄마가 맞으셨어요.
도윤이네 가족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계속 힘들었는데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엄마와 단절한 후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엄마와 같은 부류라고 업신여겼고 도윤이는 끝까지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을 들으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임신이라고요? 미정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엄마 같은 애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읽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내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니. 이혼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입니다. 엄마께서 빌려주신 차용증 잔금을 먼저 갚고 싶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차용증 잔금이 정확히 2천만 원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작지만 평온해요. 엄마가 느끼셨던 평화가 이런 거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엄마께서 용서해 주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건강하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났던 건 아니에요.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내 딸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저는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 후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정자 언니 딸이 아기 낳았다던데? 응? 아기를 낳았다고? 응, 아랫집의 동순의 며느리, 언니 딸 친구가 또 그러더라고. 언니 딸이 혼자 산부인과 가서 낳았다고 하더라. 혼자 와서 낳았다고요? 근데 아기가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 언니 딸을 쏙 빼닮았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보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택배가 또 왔어요. 이번에도 미정이가 보낸 것이었어요. 택배를 열어보니 아기 사진과 편지, 그리고 작은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미정이를 쏙 빼닮은 아기였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께 11월 15일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박준우예요.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엄마께서 저를 혼자 키우신 것처럼 저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우에게 할머니가 계시다는 걸 언젠가 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작지만 아기 내복을 만들어 보냈어요. 엄마께서 저에게 해주시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바느질은 잘하시니깐 한번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서 보냈어요. 꾸러미를 열어보니 정말 작은 아기 내복이 들어 있었어요.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만든 티였습니다. 제가 미정이 어렸을 때 해줬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바늘땀이 고르고 세심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정확히 만들었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내 딸이 제가 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싶어서. 그리고 그걸 자기 아이에게도 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저는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썼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쓰는 딸에게의 편지였어요. 미정아, 아기가 정말 예쁘구나. 건강하게 잘 키워라. 내복도 잘 받았어. 네가 이렇게 바느질을 잘할 줄 몰랐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요즘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친구들도 사귀었어. 너도 아기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라. 그리고 혼자 키우는 게 힘들면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도 된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라.
시간이 필요하다. 편지와 함께 아기 내복, 아기 용품,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을 동봉해서 보냈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예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 손자 생각이 나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거든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68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지만 첫 번째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저를 위해 살고 있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이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내 삶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갉아먹던 굴레를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CCTV가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던 며느리는 전화해서 수연이가 알레르기 있으니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주를 봐주기로 약속했을 뿐인데 69세의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집에서 박금자 씨는 베란다에 널어둔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서둘러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우리 아들 민수라고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죠? 민수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살짝 높게 들렸습니다. 박금자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특별한 일 없이 전화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별일 없이 잘 지내지.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네, 다들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니,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역시나 부탁이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결혼 7주년 기념으로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연이랑 고양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박금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손주를 맡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까지라니, 게다가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손목 인대를 다쳐 수술한 뒤로 아직도 무거운 것을 들 때면 통증이 있었습니다. 활발한 5살 아이와 까다로운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글쎄, 일주일이면 좀 긴데. 그러자 전화 너머로 민수 씨의 조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지영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결혼기념일인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머님 아니면 부탁드릴 사람이 없어서. 박금자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늘 박금자 씨에게 거리를 두는 편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자식이니 어쩔 수 없이 챙겨주게 되는 마음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민수 부부와의 관계는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급할 때만 전화하는 아들의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면 저녁에 돌아와서 3시간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막상 힘드신 건 없으실 거니까 저희 여행할 때만 좀 봐주세요. 박금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손주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참에 손주와 시간도 보내고 며느리에게 도움도 주면 관계가 좀 나아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고양이는 좀. 고양이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편은 아니에요. 사료만 주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야 박금자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일을 맡게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남편 정태식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아들 며느리에게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며 종종 불만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며 박금자 씨는 어떻게 남편에게 이 부탁을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수 씨가 어릴 적 수학여행 가기 전날 설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다 컸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밥을 먹던 정태식 씨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일주일씩이나 애랑 고양이를 맡아달라고?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박금자 씨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남편은 워낙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느끼면 쉽게 화를 내곤 했죠. 그래도 우리 손주인데 어쩌겠어. 결혼기념일 여행이라는데. 결혼 기념일이면 뭐 매번 우리 보고 봐달라 그럴 거야. 애는 또 그렇다 쳐도 고양이 새끼까지 맡기다니.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금자 씨는 슬그머니 그의 밥 공기에 반찬을 올려주며 달래보았습니다. 애들이 요즘 얼마나 바쁘게 살아. 한 번쯤 도와주면 어때? 우리 수연이랑 시간도 보내고. 당신은 맨날 그렇게 챙겨주니까 아들이 당신을 더 함부로 대하는 거야.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해. 박금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면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수에게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미 알겠다고 했어. 정태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참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허리도 그렇고, 손목도 안 좋은데 어떻게 애를 일주일이나 봐줄 생각을 해? 박금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주에 대한 그리움과 자식에 대한 애정이 그런 걱정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우리 손주인데. 정태식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밥을 다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예전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박금자 씨는 설거지를 하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이번 부탁이 그에게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올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탁하는 일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금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작년에 민수 가족이 명절에 찾아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항상 바쁘다며 부엌 일은 거들지도 않았고 정작 자신은 손주를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었죠.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 손주 보는 것도 힘든 건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는 정태식 씨가 뒤척이더니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고 있는 척했지만 박금자 씨는 남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국하기 이틀 전 박금자 씨는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고양이 돌보는 법도 미리 배워두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표정은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5살 수연이가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박금자 씨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이 부탁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민수 씨가 무언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수연이 스케줄표예요. 지영이가 정리해놨어요. 박금자 씨가 받아든 것은 두꺼운 바인더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빽빽하게 적힌 일정과 지시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로는 알레르기 정보, 간식 지침, 놀이 시간 제한, 취침 전 루틴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적어 놓을 필요가 있니? 수연이가 예민한 편이라서요. 루틴이 깨지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꼭 지켜주세요. 지영 씨는 바인더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고양이 나비의 관리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료 주는 시간부터 화장실 청소법, 심지어 쓰다듬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비는 낯선 사람을 경계해서 어머님이 오시면 처음에는 숨을 거예요. 절대로 강제로 만지거나 방에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박금자 씨는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바인더를 천천히 넘기는 동안 민수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수연이는 착해서 말 잘 들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이것저것 신경 쓰는 편이라. 그리고 어머님, 수연이가 자는 동안에는 집안에서 TV 소리를 최대한 작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약은 열이 38도 이상 나면 먹이는 거고, 이건 기침할 때. 박금자 씨는 점점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지영 씨가 설명하는 동안 정태식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 받아주니까 아들 내외가 당신을 더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 말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냉장고 정리법, 현관문 잠그는 방법, 심지어 창문 여는 시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웃음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없을 때 집에 다른 사람을 절대 들이지 마세요. 수연이가 알레르기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 말에 박금자 씨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무언가 불쾌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순간 수연이가 달려와 박금자 씨의 무릎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손주를 일주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박금자 씨는 무거운 바인더를 품에 안았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기대와 부담감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문득 냉장고 옆에 붙어있던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카메라처럼 보이는 작은 장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바인더를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니 CCTV 위치를 알려드려요. 거실과 주방에 설치되어 있어요. 수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한 거니 신경 쓰지 마세요. 박금자 씨는 메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CCTV라니 자신을 감시하려는 건가요? 불쾌함이 밀려왔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메모를 구겼습니다. 이제 와서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 편히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여행 첫날 아침 박금자 씨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자리가 달라서인지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손주 수연이와 함께 자느라 자세도 불편했고 고양이가 한밤중에 문을 긁는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보니 수연이는 아직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자 고양이 나비가 소파 위에서 경계하듯 박금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습니다. 어제 지영이 알려준 대로 사료통을 찾아 밥을 주려고 했지만 주방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웠습니다. 나비야, 밥 먹자, 나비야. 고양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박금자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30분을 헤매다 냉장고 옆 수납장에서 고양이 사료를 발견했습니다. 바인더에 적힌 양대로 사료를 그릇에 담아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나비는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고 그러니? 배고프지 않아? 그때 수연이가 잠에서 깨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고양이를 보더니 금세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비는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엄마가 항상 이렇게 준대요. 5살 아이가 능숙하게 고양이 사료통을 들고 특별한 그릇에 정확한 양을 담았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수연이 쪽으로 다가와 얌전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손주에게 배우는 모습이 민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귀여운 광경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지영이 작성해준 스케줄에 따라 수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박금자가 수연이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손주를 떠나보내는 것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바인더에 적힌 집안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수연이 옷 정리, 장난감 정돈, 이불 빨래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며느리에게 잔소리 들을까 염려되어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님, 나비 밥은 주셨어요? 화장실은 청소하셨고요. 수연이는 잘 보냈나요?
응, 다 했어. 걱정 마. 혹시 집에 다른 사람 데려오시진 않았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금자 씨는 의아했습니다. 아무도 초대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일 없어.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수연이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서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박금자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며느리에 관한 걱정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박금자 씨는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에 깜짝 놀라 받아보니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 김순자 씨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순자 씨가 내일 잠깐 들러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지금 아들네 집에서 손주 봐주고 있어서. 아이고, 그럼 내가 잠깐 들를게. 한참 못 봤잖아. 내가 수박도 한 통 사갈게. 박금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가 잠깐 들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수연이 어린이집 간 시간에 와. 12시쯤 오면 될 거야. 통화를 마치고 한참 뒤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내일 누구 만나기로 하셨어요? 박금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 그냥 오랜 친구가 잠깐 들른 데서.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요. 수연이 물건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 오면 안 돼요. 잠깐 차 한잔 하고 가는 건데 수연이도 어린이집 가고 없을 텐데 뭐가 문제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저희 집 규칙이에요. 친구분께 연락해서 취소하세요. 박금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른을 이렇게 통제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에게 연락한다니 이것은 분명 자신의 통화를 엿듣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박금자 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CCTV 근처, 책장 위, 화분 뒤 어디에도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엌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기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카메라 렌즈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말했던 CCTV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가 낮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가 거실로 나오자 박금자 씨는 물었습니다. 수연아, 저기에 저건 뭐니? 아, 그거요. 그건 CCTV예요.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저랑 나비 보려고 설치했대요. 박금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의 통화 내용을 알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손주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는 했지만 그 CCTV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박금자 씨는 어린이집에 수연이를 데려다주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침 시장에 들렀다가 싱싱한 수박이 눈에 띄어 하나 샀습니다. 여름이라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약속을 취소해야 했던 친구 김순자 씨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조금 잘라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지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장 보고 집에 가는 길이야. 수박 사셨죠? 누구 만나셨어요? 박금자 씨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다시 한번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박 하나 샀어. 수연이 주려고. 근데 어떻게 알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만나셨냐고요. 친구 잠깐 만났어. 수박 조금 나눠주려고.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연이가 알레르기 있다고요. 내가 접촉한 게 아니라 친구 집에 잠깐 들른 거야. 수연이랑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알레르기야. 통화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박금자 씨는 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한쪽에 있는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카메라가 부엌뿐만 아니라 거실 곳곳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금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수박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셨죠? 씻을 때 세제 사용하셨나요? 유기농 세제만 써야 하는데. 박금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손자가 잠든 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지영 씨에게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냉장고 여는 것, 심지어 소파에 앉아 CCTV를 보는 것까지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사생활이 완전히 침해된 느낌이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가슴이 답답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시하면서 내게 손주를 맡기다니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애초에 부탁하지 말았어야지. 맡기고 나서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감시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박금자 씨는 손주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해 수연이를 데리고 나오는 동안에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마음은 여전히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돌보는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화났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수연이와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시선이 CCTV로 향했고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편함에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를 재운 후 박금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정태식 씨도 박금자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당장 집에 오라고 해. 애들 지금 해외여행 중이잖아. 그리고 여보, 나 정말 견디기 힘들어. 내일 아침에 수연이 어린이집 보내고 집으로 갈래? 여기에 있다가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정태식 씨도 화가 났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도 고맙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시까지 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박금자 씨는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수연이는 어쩌지,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당장 짐을 싸서 떠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주를 두고 가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새벽녘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이가 걱정돼. 애들 며칠 있다가 올 테고. 그래도 당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 애들 보고 당장 한국으로 오라고 해. 부모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안다니 괘씸해서 더는 못 봐주지. 수연이 데리고 와. 그 집에 더는 있지 말고. 통화를 마치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어린이집 갔다가 할머니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순진한 눈빛으로 묻는 손주의 말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아빠도 며칠만 자면 오니까 그때까지 할머니 집에 같이 가 있자.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 수연이는 평소보다 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도 뭔가 느끼는 듯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박금자 씨는 무릎을 굽혀 수연이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수연아, 할머니가 이따가 데리러 올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수연이를 안아주고 등원을 시키고 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는 동안에도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CCTV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영아, 보고 있지? 네가 이렇게 나를 감시할 거면 나도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소리내어 말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잠시 숨을 고르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려 화면을 보니 이번에는 아들 민수 씨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짐은 왜 챙기신 거예요? 집에 가려고. 감시당하는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리고 니들도 최대한 빨리 귀국해라. 나 수연이 보는 것도 힘들고 오늘 수연이 데리고 집에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고향인지 뭔지도 니네가 와서 알아서 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면 니들이 직접 봐야지. 난 이런 기분 느끼면서 손주 봐주고 고양이 새끼까지 봐주고 못하겠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지영이가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수연이 안전을 위해서. 수연이 안전? 내가 수연이를 해칠 사람으로 보이니?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애초에 맡기지를 말았어야지. 민수 씨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금자 씨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수연이는요? 어린이집에서 누가 데려와요? 내가 데려와서 집에 갈 거야. 최대한 빨리 와라. 난 더 이상 너희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민수 씨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한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영 씨였습니다. 잠시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마지막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려고요?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분명 CCTV로 박금자 씨가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들과 통화한 내용을 분명히 전해 들었을 테죠. 집에 가려고. 너희가 여행 간다고 해서 손주 봐준다고 했지 감시당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 어머님, 감시가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걱정? 그게 걱정이라고 생각하니? 내 사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나도 인간이야. 나한테도 프라이버시가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가 뭐라고 변명하려는 것 같았지만 박금자 씨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건 범죄야. 사람을 이렇게 몰래 촬영하는 게. 제 집 제가 찍어서 보는 게 왜 범죄예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신 거잖아요. 너는 그렇게 사생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사생활은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넌 부모라면 사생활도 없고 존엄성도 없는 줄 아는 모양이지. 그 말에 지영 씨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결국엔 어머님도 저희 없을 때 몰래 친구분 데려오셨잖아요. 카메라 없었으면 저도 몰랐겠죠. 그 친구는 수박 나눠주러 잠깐 들렀던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내가 집에서 무슨 파티라도 열었어? 어쨌거나 사전에 말을 안 하셨잖아요. 뻔뻔한 말투에 박금자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면 왜 맡긴 거야? 나도 이런 식으로 감시당하면서 부탁 들어주고 싶은 마음 없어. 그리고 음흉하고 위험한 사람 취급하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저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애를 맡길 생각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와서 직접 돌봐. 나는 이제 집에 갈 테니까. 민수한테도 말했지만 당장 와라. 나뿐만 아니라 네 시아버지도 화가 아주 단단히 났으니까. 지영 씨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박금자 씨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손주의 하원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는 박금자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손주와 함께 택시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아들의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있는 집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공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금자 씨가 집에 돌아오자 정태식 씨는 현관문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보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는 무시했습니다. 남편 정태식 씨는 함께 온 손주를 따뜻하게 반겨주면서도 박금자 씨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들어와서 얘기해. 그 집에서 하루만 더 있었어도 내가 미쳤을 거야. 수연이 재우고 이야기하자. 손주가 저녁을 먹은 뒤 피곤했는지 생각보다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박금자 씨는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CCTV로 감시당했던 일, 친구가 방문했다고 지영이 화를 냈던 일까지. 말을 할수록 목이 메었지만 속에 담아두기보다는 남편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태식 씨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과묵한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손자 봐달라는 부탁부터가 수상했어. 이제 와서 보니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 거였구만. 박금자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수연이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민한 아이다 보니 엄마 아빠가 자신들과 혹여나 갈등을 빚는 모습이라도 볼 때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박금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 혜진이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아, 어쩐 일이니? 엄마, 오빠한테 연락 받았어요.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셨다며 무슨 일 있었어요? 박금자 씨는 딸에게도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오빠가 지금 프랑스에서 급히 귀국한다고 해요. 뭐? 여행 중간에 돌아온다고? 네, 오빠가 방금 전화해서 급히 비행기표를 바꿨대요. 지영 언니도 같이요. 전화를 끊고 박금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귀국한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여행이 망쳐진 것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행이 망쳐진 것은 그들 스스로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귀국한다고? 뭐하러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그냥 해본 말인데 이럴 때만 말을 잘 듣네. 모르겠어. 근데 민수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아직 수연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날 밤 박금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감시당하는 기분이 불쾌했다고 해도 어린 손주를 갑자기 두고 온 것은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태식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손주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도착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박금자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태식 씨는 아예 만나지 말자고 했지만 박금자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결국 박금자 씨는 아들 부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태식 씨는 날이 밝으면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냥 집에 와버리라며 완강히 반대했지만 박금자 씨는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박금자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있는 것을 보니 귀국하자마자 바로 온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지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어요. 박금자 씨는 말없이 민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CCTV 설치한 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지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그게 감시가 아니라 그냥 수연이 걱정 때문에. 감시가 아니었다고? 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친구 만나는 것까지 통제하려 했잖아. 그게 감시 아니면 뭐야? 지영 씨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민수 씨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특히 지영이가 처음 육아할 때 불안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박금자 씨는 민수 씨의 설명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안 장애라. 그렇다 해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유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나를 범죄자 취급하다니. 내가 애초에 손주를 해칠 사람으로 보였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냥 저희 불안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박금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정태식 씨가 수연이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대화는 해야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야.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어른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해.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금자 씨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수연이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자.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사람의 사생활과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 채 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에 온 것이 즐거운 듯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금자 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검진 결과를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태식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 왔었어. 또 손주 봐달라고 하더라. 뭐? 또? 지난번 일이 있었는데도? 이번엔 지영이 출장 때문에 3일 정도만 봐달라는데. 박금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은 후로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겉으로는 회복된 듯했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지영 씨도 이전보다 공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수연이를 맡기기 위한 임시방편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안 될 것 같아. 건강도 안 좋고 이번엔 미안하다고 전해.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말했어. 이젠 우리도 나이가 있고 너도 건강이 안 좋으니 힘들다고. 박금자 씨는 갑자기 찾아온 죄책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연이가 보고 싶기도 했고 손주에게 도움이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금자 씨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괜찮으세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부탁드렸네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인데. 괜찮아. 근데 왜 갑자기 손주 봐달라는 거니? 지난번 일도 있었는데. 지영이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죄송해요, 어머니. 박금자 씨는 아들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금자 씨는 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CCTV에 둘러싸인 방에 갇혀 있었고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정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또 그 꿈 꿨어? 응, 여전히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나 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젠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야. 다음 날 아침 박금자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 앞 공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지나가는 노부부를 바라보며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후회와 미움으로 채우고 싶지 않아. 박금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집을 팔고 싶어. 뭐라고? 갑자기 왜? 이 동네에 계속 살면 걔네랑 계속 부딪힐 것 같아. 나도 마음이 편치 않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태식 씨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좋겠구나. 우리도 이제 조용히 여생을 보낼 때가 됐어. 박금자 씨의 결정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온 상처와 불안,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언젠가 나이가 들면 함께 살자고 했던 때, 미리 마련해 두었던 작은 전원주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남편의 행복을 위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금자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금자 씨의 집 앞 매매 팻말이 붙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부동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마당에 있는 화초들의 물을 주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 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집 매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파신다고요? 응, 그래. 우리도 이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갑자기요?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없으셨잖아요. 다 저희 때문이죠. 박금자 씨는 잠시 말을 고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혹감과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꼭 너희 때문만은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 나이도 있고 이젠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저희랑 더 멀어지면 수연이도 자주 못 보게 될 텐데. 박금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연이를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너희가 정말 보고 싶다면 거리가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박금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태식 씨가 옆에 와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한 거야.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하게 아들 내외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영의 표정은 처음 보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저희 때문이라면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우리도 이제 조용히 살 때가 됐어. 어머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수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이번에는 정태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존중한다면 우리 결정도 존중해. 이제 너희 뜻대로 못 움직여.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이를 빼고 온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날 밤 박금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문은 마음을 흔들었지만 결심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고 이제는 자신과 남편의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틀 뒤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해 왔습니다. 매물을 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금자 씨는 이제 정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노후 자금에 보태면 될 듯 했습니다. 평상시 사치를 부리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돈이 없진 않았지만 약간의 여유가 더 생기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해외에 살고 있던 딸 혜진 씨가 갑자기 한국에 왔습니다. 박금자 씨는 공항에서 딸을 마중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 집 파신다면서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 씨는 계속해서 이사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딸의 표정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진짜 다 오빠네 가족 때문이죠? 지영 언니가 CCTV로 감시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었어. 집에 도착해서 혜진 씨는 아버지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딸이 온다는 소식에 정태식 씨도 기뻐했지만 왜 왔는지 알고 나서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혜진 씨는 박금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얘기해요. 둘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오빠네가 정말 너무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파시는 건.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온 거야.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됐어. 그래도 수연이는 어쩌고요? 저도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오는데 이제 두 분마저 멀어지면. 박금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주 생각은 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도 중요했습니다. 수연이는 걱정 마. 멀어진다고 안 볼 수는 없잖아. 그리고 너희 오빠가 정말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면 찾아올 수 있을 거야. 혜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처음엔 두 분이 너무 심하게 반응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랑 통화해보니 정말 너무했더라고요. 엄마가 상처받으셨을 만해요. 박금자 씨는 딸의 이해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혜진 씨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이사 준비하시는 거, 새 집 알아보는 것도요. 우리 여수에 미리 마련해둔 집이 있다. 이 집만 팔리면 짐 정리해서 바로 갈 생각이야. 굳이 집을 알아볼 필요는 없어. 그래도 생각해줘서 고맙다. 박금자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멀리 살지만 이렇게 이해해주는 딸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박금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금자 씨의 집이 드디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일이 진행되어 2달 안에 이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박금자 씨는 2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수연이의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들 내외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 씨가 수연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사 가신다면서요? 저 안 데려가실 거예요? 박금자 씨는 수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연아, 할머니는 좀 멀리 가게 됐어.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 어머니,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미 결정했어. 집도 팔렸고. 그럼 정확히 여수 어디예요?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나중에 우리도 거기 가서 적응 좀 하고 마음 좀 편안해지면 그때 연락할게. 민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완전한 단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되겠죠? 수연이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할 텐데. 박금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야. 정 보고 싶으면 전화하렴. 수연이는 할머니가 정말 가버린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와 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 당일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짐은 미리 옮겨 놓았고 몇 가지 중요한 물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20년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가자. 새로운 시작이야. 박금자 씨는 마당에 심어둔 꽃들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 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서글퍼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려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노부부들이 살고 있어 어색함도 덜했습니다.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자. 그래,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 짐을 풀면서 박금자 씨는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 씨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나요? 수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박금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 수연이한테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전해줘.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박금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깨끗한 하늘과 푸른 산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아들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과 남편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싶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고 언젠가는 또 다른 관계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이웃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박금자 씨는 이제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찾아 떠난 여정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박금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